단 900초. 미국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조 달러짜리 AI 사령관은 스스로 붕괴했고, 펜타곤은 제국의 신경망이 끊어지는 단말말을 들어야 했죠. 바로 그 순간 중국은 야망의 꿈을 꾸고 있었고, 일본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었죠. 세 거인이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며 자멸하는 동안 그 거대한 혼돈 속에서 유일하게 스스로를 지켜낸 절대자가 있었습니다. 힘이 아닌 생존으로, 패권이 아닌 미래로 낡은 시대를 종결시킨 단 하나의 나라.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케일럽 도노반이라고 합니다. 한때는 미 해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대북으로의 팀장으로 중동 지역의 험난한 작전들을 수행해왔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과 산악지대의 총성 속에서 조국을 위해 싸웠던 그 시절, 저는 미국의 힘이 곧 세계의 평화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펜타곤 가장 깊숙한 곳, 지하 7층에 위치한 케르베로스 룸이라 불리는 비밀 워게임 통제실에서 미국의 모든 전쟁 시나리오를 설계하는 비공개 작전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대통령조차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미국 군사력의 심장부이며 벽면을 가득 채운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미군 기지의 상황이 표시되고 최첨단 양자 컴퓨터가 초당 수억 개의 전쟁 시나리오를 계산해냅니다. 저는 이곳에서 미래의 전쟁을 예측하고 미국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제게 전쟁은 이론이 아닌 현실이었고 미국의 힘은 숫자가 아닌 피로 증명되는 신념이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 신념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제 두 눈으로 미국의 힘이 어떻게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는지 똑똑히 봐왔기 때문입니다. 대북으로에서 활동할 당시 우리 한 개 팀이 투입되면 적군 전체 사단이 무력화되는 것을 수차례 목격했었습니다. 미국의 기술력과 화력, 그리고 전략적 사고는 그 어떤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라고 확신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그 모든 신념이 거대한 착각이자 독선적인 자만심이었음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 거대한 신화가 무너지는 데에는 단 15분이면 충분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15분은 제 인생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는 제국의 운명 자체를 바꿔놓았는데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끔찍한 15분이었습니다. 2024년 11월 어느 날 케르베로스 룸에는 미군의 최고 위급 장성들과 행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 CIA 국장까지 미국 안보의 최정점에 있는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가상전쟁 시뮬레이션 프로젝트 라그나로크의 최종 시연이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 3년간 설계하고 개발해온 미군의 차세대 인공지능 사령관 오딘이 전 세계의 모든 미군 자산을 통제하며 가상의 제3차 세계대전을 치르는 실험이었습니다. 오딘은 11개 통합사령부의 모든 전력을 실시간으로 조율하고 적의 공격 패턴을 예측해 최적의 대응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 하나면 미국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 벌어지는 전쟁에서든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적 우위를 다시 한번 증명하고 화상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동맹국들에게 진짜 힘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싶었어요. 특히 최근 들어 K9 자주포와 KF-21 전투기 등으로 방산 분야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국 측에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만들어도 결국은 미국의 시스템, 통합 능력과 전략적 사고를 따라올 수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명령과 함께 시뮬레이션은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과 러시아의 포세이돈 핵어뢰, 그리고 북한의 전자기파 공격까지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위협이 미국을 향해 쏟아졌습니다.
동시에 사이버 공격과 위성 무력화 시도까지 복합적으로 이뤄지는 말 그대로 지옥 같은 시나리오였습니다. 초반 몇 분간 인공지능 사령관 오딘은 완벽하게 위협을 막아내는 듯 보였습니다. 태평양의 이지스함들이 일제히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고 본토의 사드 시스템이 가동되며 우주의 군사위성들이 정밀한 좌표를 제공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거대한 교향곡처럼 조화롭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참관자들 모두가 감탄사를 연발했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는데 시뮬레이션 시작 8분 후 예측 불가능한 궤도로 날아드는 변칙 공격 앞에서 오딘의 알고리즘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외부의 공격 때문이 아닌 시스템의 완벽한 내부 붕괴였어요. 오딘이 너무 많은 변수를 동시에 처리하려다가 과부하를 일으킨 것입니다. 스크린에 수많은 경고등이 일제히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시스템의 비명처럼 들렸는데 태평양에 칠함되는 통신이 두절되었고 일본과 괌의 기지들은 좌표 오류로 자신들끼리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본토 방어망의 완전한 마비였는데 노스캐롤라이나의 방공 시스템이 텍사스의 공군 기지를 적으로 인식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미국의 자랑이던 이지스함은 고철이 되었고 본토의 방어망은 종이장처럼 찢겨나갔습니다. 이 모든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불가역적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펼쳐졌고 15분 만에 미국 전체가 가상의 핵공격에 초토화되는 광경을 목격해야 했어요. 워싱턴과 뉴욕이 가상의 불길에 휩싸이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모든 신념이 15분 만에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어요. 회의실에 있던 고위 관료들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깊은 공포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 실패라는 충격적인 현실은 즉시 백악관에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패닉에 빠진 백악관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리석은 수를 두었는데 자신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감추기 위해 동맹국들을 향해 교만한 청구서를 내민 것입니다. 미 정부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 분담금의 대폭 인상을 요구하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국가에 대해서는 주한미군을 단계적으로 철수하고 반도체와 첨단 기술 수출에 안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방위비를 현재의 3배로 늘리지 않으면 1년 내에 주한미군 전체를 철수하겠다는 사실상 최후 통첩에 가까운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는 자신들의 실패로 시작된 지정학적 도미노 효과의 책임을 동맹에게 떠넘기는 비겁한 가면극이었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믿을 만한 보호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라그나로크 시뮬레이션의 최종 결과 보고서를 정리하던 중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데이터 하나를 발견했는데 모든 동맹국이 붉은색 전멸 상태로 표시된 그 보고서의 가장 구석진 곳에 믿을 수 없게도 대한민국 섹터만이 평온한 녹색 불빛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히 한국도 같은 공격을 받았고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까지 추가로 가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방어 시스템은 완벽하게 모든 공격을 막아냈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어요. 시스템이 3번의 재검증을 거쳐 확인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일방적인 협박에 전 세계의 시선은 대한민국 서울로 향했습니다. 워싱턴의 모든 전문가는 한국이 곧바로 백기를 들고 협상 테이블로 기어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어요. CNN의 아시아 전문가는 한국이 48시간 내에 굴복할 것이라고 단언했고 펜타곤의 동아시아 담당관들은 한국 정부가 이미 비공식 채널을 통해 협상 의사를 타진해오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 어떤 동맹국도 미국의 저런 노골적인 압박을 견딜 수는 없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워싱턴의 예상에 완전히 빗나갔는데 한국 정부는 주재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했지만 회의 후 나온 것은 고작 한 줄짜리 논평뿐이었습니다. 관련 사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뻔한 외교적 수사였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는데 연일 떠들어대야 할 언론들이 이상할 정도로 잠잠했고 주식시장도 예상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 들어선 것처럼 그들의 전략적 침묵은 오히려 워싱턴을 혼란에 빠뜨렸어요. 국무부의 한국 담당 데스크는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주한 미국 대사관은 매시간 상황 보고서를 워싱턴에 전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보고할 만한 특별한 움직임은 전혀 없었어요.
워싱턴의 동료들은 한국의 침묵을 두려움의 표현이라며 애써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내부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을 것이고 결국에는 체면을 구기지 않는 선에서 항복하기 위한 명분을 찾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침묵이 단순한 버티기가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대북으로에서 활동할 때 배운 것이 있습니다. 진짜 위험한 적은 소리를 지르며 달려드는 적이 아니라 조용히 숨어서 기회를 노리는 적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침묵에서 저는 그런 종류의 위험함을 느꼈어요. 그것은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치 상대가 어떤 수를 두든 이미 대응책을 준비해 놓은 바둑 고수의 여유로움 같았고 라그나로크 시뮬레이션의 실패보다 어쩌면 이 고요함이 더 무서운 위협일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아주 오랫동안 치밀하게 유도해온 의도된 오판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과소평가하도록 교묘하게 유도해왔고 우리는 그 함정에 완벽하게 빠져들었던 것이죠. 저는 그들이 놓치고 있는 진실을, 그 녹색 불빛의 비밀을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케르베로스 룸의 모든 접근 권한을 사용하여 그날의 데이터를 다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수천 페이지의 로그 파일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곧 엄청난 사실과 마주했는데 우리와 한국 사이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거대한 정보의 비대칭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의 군사력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시하는 동안 그들은 이미 우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어체계를 구축해 놓았던 것입니다. 한국의 KAMD 시스템은 우리가 아는 그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공개된 정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화된 형태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대응 패턴이었는데 우리의 인공지능 사령관 오딘이 수십억 개의 변수를 계산하며 허둥대는 동안 KAMD는 마치 미래를 알고 있는 것처럼 단 몇 개의 핵심 변수만으로 모든 위협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은 복잡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함 속에서 완벽함을 찾는 전혀 다른 철학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시스템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미지의 대응 체계가 존재했습니다. 70년간의 분단 현실과 실존적 위협 속에서 데이터를 축적하고 진화해온 그들만의 독자적인 생존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지키기 위한 완벽한 방패를 만들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은 미국의 기술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완벽한 디지털 주권을 확보한 나라였다는 것을. 그들이 K9 자주포와 KF-21을 수출할 수 있는 것도 단순히 좋은 무기를 만들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뒤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시스템 통합 능력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모든 준비를 끝낸 자의 차가운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협박 따위는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예상하고 대비해온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지적인 미스터리 앞에서 전율했습니다. 동시에 제가 평생 믿어온 미국의 절대적 우위라는 신화가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직접 그들을 만나야겠다고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그 녹색 불빛의 정체를, 그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데이터만으로는 도저히 이 미스터리를 풀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권한을 이용해 대한민국 국방과학연구소 측의 KAMD 시스템의 운용, 데이터 공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국가 주권이 걸린 문제라는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이었습니다. 상부에서는 외교적 무리수를 두었다는 질책이 쏟아졌지만 그런 것들은 더 이상 제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 명의 군인이자 전략가로서 제 평생의 지식, 체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길을 잃은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한 사람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는데 미 국방정보국과 중앙정보국에서 30년 넘게 동아시아 안보 독트린을 분석해온 살아있는 전설, 로버트 해리슨 박사였습니다. 은퇴 후 조지타운 대학에서 조용히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분이었죠. 저는 즉시 워싱턴으로 향했습니다. 해리슨 박사의 연구실은 첨단 장비 하나 없이 낡은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는 저를 보자마자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깊은 눈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기밀 사항을 제외하고 제가 겪고 있는 지적인 혼란에 대해 모두 털어놓았어요. 우리의 완벽한 방패가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성공한 제3의 시스템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는 한참 동안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는데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에 있던 거대한 벽을 허무는 충격이었습니다. 해리슨 박사는 먼저 미국의 국방 철학이 냉전 시대부터 이어져 온 압도적인 힘으로 모든 위협을 억누르려는 패권주의적 사고의 산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륙에 앉아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긴 창을 만드는 데만 몰두한 강대국의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략은 자신의 심장 바로 앞까지 칼이 들어오는 절박한 상황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다는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었죠. 우리는 방패가 아닌 창에만 집중해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리슨 박사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목표는 생존이라고 했어요. 압도적인 위협 앞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국가를 보존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모든 국방 기술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기술은 힘의 과시가 아니라 오직 생존이라는 목적에만 집중하는 존재 기반 기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리슨 박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70년간 실존적 위협에 노출되면서 어떤 나라도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생존 알고리즘을 개발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살아남거나 사라지거나 그것뿐이었죠. 그런 절박함 속에서 탄생한 기술은 우리가 추구하는 패권적 기술과는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어지럽혔던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한꺼번에 맞춰지는 듯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KAMD가 보여주었던 그 간결하고 효율적인 움직임, 그것은 기술 수준이 낮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모든 것을 걷어내고 오직 생존이라는 본질에만 집중했기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 한 국가의 역사와 트라우마, 그리고 강철 같은 의지가 모두 녹아있는 무형 전력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제 생각이 정말로 낡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이것은 제 평생의 신념이 부서지는 고통스럽지만 거부할 수 없는 철의 자각이었음을 느꼈어요. 해리슨 박사에게서 얻은 철학적 깨달음은 이제 기술의 실체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강렬한 갈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펜타곤의 공식 채널이 아닌 제가 가진 모든 비밀 채널을 동원해 서울의 국방과학연구소 측에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더 이상 추측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며칠 뒤 제게 돌아온 답장은 저를 한국의 극비 연구시설로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서울로 향했어요. 인천공항에서 저를 마중 나온 것은 한국군 소령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바로 경기도 어딘가에 위치한 지하시설로 안내했고 지상에서는 평범한 연구소 건물로 보였지만 지하로 내려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시설이 펼쳐졌습니다. 지하 5층까지 내려갔을 때 저는 거대한 철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철문 위에는 ARK라는 영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광경과 마주했습니다. 축구장 크기의 거대한 홀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전투 지휘소였습니다. 수백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그 안에는 실시간으로 한반도 전체의 군사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이 고작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를 안내한 수석 연구원이 조용히 설명했는데 이곳이 바로 신의 방패 프로젝트의 심장부라고 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거대한 홀로그램 스크린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곧이어 가상의 시나리오가 시작되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서 발사된 수천 발의 미사일이 각기 다른 궤도로 동시에 한반도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라그나로크 시뮬레이션을 재현한 그야말로 국가의 소멸을 가정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제실의 연구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창조한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대적인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간의 개입은 전혀 없었습니다. AI 통합방어 시스템 신의 방패가 자동으로 위협을 분석하고 하늘과 바다,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빛의 속도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대기권 밖에서는 레이저 무기가 미사일을 태워버렸고 성층권에서는 레일건이 쇳덩이를 음속의 몇십 배로 쏘아내 미사일을 분수했습니다. 그마저 뚫고 들어오는 미사일들은 수천 개의 극초 음속 요격 드론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공중에서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일방적인 삭제였습니다. 단 몇 분 만에 하늘을 뒤덮었던 수천 개의 붉은 궤적은 단 하나도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선
적의 공격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완벽한 심층 억제였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끼며 중얼거렸어요. 이것은 미국이 수십 년간 추구해왔지만 결국 실패했던 바로 그 기술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완전한 기술 주권을 확보했던 것입니다. 이 압도적인 광경 앞에서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는 기존의 안보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저를 안내했던 수석 연구원이 제게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신들의 보호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패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그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뿐이라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을 넘어선 어떤 비장함마저 느껴졌고 그것은 한국가의 품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생존을 향한 처절한 의지가 낳은 초월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과 관세 문제는 한국에게 더 이상 협상 카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아크시설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이 끝나고 저를 안내했던 수석 연구원이 저를 출구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도노반 씨, 오늘 보신 것은 우리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셨을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 위협이 아닌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연구소를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그 건물 지하에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이 숨어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가방 속에 있는 메모들과 사진들이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14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저는 단 한순간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서울의 지하 벙커 아크에서 보았던 그 경이로운 광경이 계속해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수천 발의 미사일을 한낱 불꽃놀이로 만들어버리던 인공지능의 차가운 움직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남는 이유입니다라고 말하던 한국 연구원의 담담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제게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저는 깊은 고뇌에 빠졌어요. 제 앞에는 두 개의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라그나로크의 실패를 적당히 무마하고 더 많은 예산을 타내어 제 경력을 보존하는 쉽고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미국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고 가는 가장 어리석은 길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목격한 이 엄청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제 명예의 추락과 조롱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안에 무언가가 전장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군인으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 저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것은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넘어선 한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용기였습니다. 저는 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기존의 보고서 초안을 지체 없이 삭제했어요. 그리고 깨끗한 새 화면에 새로운 보고서의 제목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제목은 낡은 제국의 종언, 그리고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의 대두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분석 보고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거대한 군사산업 복합체의 심장을 겨누고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 틀렸음을 고백하는 하나의 체제 저항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72시간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그 안에는 라그나로크 시뮬레이션의 참혹한 실패로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신의 방패가 보여준 압도적인 우위까지 제가 목격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자원의 우위라는 환상에 빠져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이 보여준 생존의 절박함이라는 비대칭적 힘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실로 전송하는 마지막 클릭을 하던 순간 저는 제 수십 년의 경력과 명예가 함께 전송되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역사는 저를 영웅으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거대한 전환기의 영웅이 되는 것보다 진실을 말하는 파수꾼이 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어요. 폭풍 전야와도 같은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조용히 해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의 동료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했고 복도에서 마주쳐도 눈인사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조직에서 격리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마침내 장관실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펜타곤 지하 합동전략회의실로 출석하라는 짧고 건조한 명령이었습니다. 회의실의 육중한 문을 열자
육해 공군의 최고위 장성들이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분노와 실망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한 사성 장군이 제 보고서를 가리키며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동맹국에 대한 굴종이자 미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다른 장성들 역시 동맹국보다 못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실토하는 것은 미국의 국가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와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조용히 제 경력의 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두의 비난이 끝나고 저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국방부 장관이 손을 들어 모두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관은 지난주 나토의 핵심 동맹국인 폴란드로부터 직접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폴란드 측은 미국의 차세대 무기가 아니라 한국의 신형 방어 시스템의 실제 운용 데이터에 대해 문의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고 장관의 이야기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전주에는 중동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인 아랍에미리트의 군사대표단이 워싱턴이 아닌 대한민국 서울을 비밀리에 방문했다는 정보 보고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들의 방문 목적 역시 한국의 신형 방어 시스템 도입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호주와 노르웨이마저도 한국과 군사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이었는데 장관은 회의실의 모든 장성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신뢰의 지형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부정하고 외면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관의 마지막 말은 역사의 방향이 바뀌는 변곡점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어요. 회의실을 가득 채웠던 그 모든 교만과 분노는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서 힘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장관은 저를 해임하는 대신 제 보고서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방 전략을 전면 재검토하라는 정책적 용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미국의 합리적 승복이자 새로운 시대를 향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은 한국에 대한 압박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기 시작했어요. 물론 주한미군 철수나 안보 관세 같은 중대한 사안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결정들은 의회와 동맹국들,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에서는 앞으로의 모든 발언과 결정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이상 우리의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이 확산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백악관은 대한민국과 새로운 고위급 전략 파트너십을 모색하겠다는 조심스러운 발표를 했는데 그것은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일방적인 관계에 대한 성찰이자 양국 파트너십의 재정의를 위한 첫 신호였습니다. 저는 이제 제 조국 미국이 더 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방향을 조금이나마 바로잡는 역할을 해냈다는 것에 깊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적한 것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면서도 자신들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우리의 무기를 그들에게 비싼 값에 팔며 우월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제 판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미국이 그들의 기술을 얻기 위해 겸손하게 협력을 요청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탐욕이 아닌 그들이 피 흘려 지켜온 생존의 가치만큼 정당한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의 진짜 힘은 레이저나 인공지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리콘밸리의 천문학적인 연봉을 거절하고 자신의 아이들이 살아갈 땅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우는 젊은 연구원들의 마음이었어요. 워싱턴의 우리들은 바로 그 뜨거운 애국심을 언제부터인가 잊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제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강국이라면 다른 나라의 성장을 위협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국의 신의 방패는 단순한 방어 시스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안보 문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보여준 것은 힘이 아닌 지혜로, 공격이 아닌 방어로, 그리고 지배가 아닌 공존으로 평화를 만들어가는 새로운 길이었습니다. 이제 미국도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고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때 세상의 모든 전쟁을 설계했던 남자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우리가 믿어왔던 힘의 공식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가장 길고 강력한 창을 만드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을 때 창문 너머의 위협을 바라보며 묵묵히 가장 단단한 방패를 만들어 온 나라의 이야기였죠. 어쩌면 진짜 강함은 모든 것을 가졌다는 풍요로움과 오만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절박함 속에서 피어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진 것이 많아 낡은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제국과 살아남아야 했기에 세상에 없던 길을 만들어야 했던 나라의 대결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오늘 들으신 이 이야기는 그저 한 전직 관료의 흥미로운 상상일 뿐일까요? 아니면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잠들 수 없었던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 강철 같은 생존의 무기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선택은 운명을 바꾸고 그 운명은 다시 미래를 결정합니다. 수십 년 전 같은 자리에서 시작했던 두 나라의 현재가 이토록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은 한 달간의 취재 과정에서 마주한 가장 큰 충격이었습니다. 새롭게 그려지는 동아시아의 지도 속에서 이 이야기가 어떤 결말을 맺게 될지 사연을 통하여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다큐멘터리 제작부의 미켈라라고 합니다. 2010년부터 아시아 지역의 경제, 문화, 외교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으며 동남아시아의 불법 체류자 문제와 각국의 이민 정책을 다룬 주제를 통해 이 지역의 복잡한 인구 이동 현상을 취재해왔어요. 최근 한국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고 한국의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는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태국인 입국 거부율이 30%를 넘어서고 관광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하는 상황을 보며 10년간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다큐멘터리를 통해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달하고자 한국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나 숫자가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아픈 얼굴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꼭 다뤄야 할 주제이기에 팀장님께 프로젝트를 말씀드렸고 흔쾌히 승낙을 해주셔서 바로 촬영팀과 함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팀은 새벽녘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어요. 수많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왔음에도 이번만큼은 더욱 특별한 사명감이 느껴졌습니다. 왠지 모르게 입국심사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방콕발 심야 항공편들이 도착하는 시간, 입국심사대 앞에는 이미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고 태국인 승객들의 긴장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오랜 현장 취재로 다져진 눈치 덕분에 이들의 불안한 시선과 떨리는 손짓은 너무나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입국심사 부스 앞에서는 평소보다 더 꼼꼼한 심사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태국인 입국 거부율이 지난달부터 30%를 넘어섰고 하루 평균 40여 명의 태국인이 입국을 거부당하는 통계가 현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에도 방콕발 항공편에서 내린 태국인 관광객 중 12명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돌아가야 했다고 들었어요. 정상적인 관광 서류를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상황의 실태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첫 번째로 인천공항 출입국 관리사무소를 찾았어요. 입국 심사 현장을 총괄하는 이곳에서는 심각한 표정으로 최근 데이터를 펼쳐 보였습니다.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최근 2년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약 12만 명의 태국인 불법 체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체 불법 체류자의 20%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자는 입국 심사가 강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며 한숨을 내쉬었죠. 정상적인 관광객들에게 죄송한 마음이지만 현재로서는 이러한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지난달에만 해도 관광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중 35%가 예정된 출국일에 출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불가피하게 입국 심사 기준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자가 말을 해줄 때마다 깊은 한숨이 역력했어요. 이러한 정책 강화가 실제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체류 중인 태국인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 날 우리는 서울대학교를 찾았습니다. 박사과정 중인 태국인 유학생 수파콘 씨의 증언은 현 상황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주었어요. 4년간 성실하게 공부해왔지만 최근 몇 개월 사이 한국인들의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편의점에서조차 태국인이라고 하면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요. 학교에서도 예전과 달리 혼자 고립된 느낌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긴장감은 관광산업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었는데요. 한국관광공사의 최신 통계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태국인 관광객은 2022년 기준 연간 60만 명으로 한국 관광산업의 주요 고객이었지만 현재는 전년 대비 7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관광업계의 문제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양국 간 문화교류도 급격히 감소했으며 경제협력 프로젝트들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심히 우려되는 점은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태국 정부는 자국민 입국 거부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는 불법 체류 문제 해결 없이는 입국 심사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취재하면서 느낀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출입국 관리의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인데 오랜 우방이었던 두 나라 사이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으며 이는 양국 국민들의 일상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깊어지는 한국과 태국 관계의 균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의 시계를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현재의 갈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닌 태국의 오랜 외교 전략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인천공항에서 목격한 긴장된 순간들은 자연스럽게 저의 시선을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지난달 국립문서보관소에서 취재했던 1941년의 외교 문서들이 떠올랐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태국은 불과 몇 달 사이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외교 문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나는 일본과의 동맹을 맹세하는 문서였고 다른 하나는 연합국에 대한 충성을 약속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이 두 문서의 서명이 같은 정부 당국자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 전쟁의 흐름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했던 태국의 외교 전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대목이었죠. 그리고 방콕대학교 동아시아역사연구소의 자료실에서 발견한 영상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1941년 12월 일본군을 환영하는 태국 군중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1945년 8월 연합군을 열렬히 맞이하는 같은 거리의 영상이 대조적으로 보관되어 있었죠. 충격적인 것은 같은 정치인들이 일본군 환영식과 연합군 환영식에서 각각 열렬한 지지 연설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 영상들은 태국의 외교 전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역사적 증거였습니다. 태국의 외교 전략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지난달 방콕과 서울에서 열린 동남아시아 외교정책연구 컨퍼런스 자료를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발표된 연구들은 태국의 외교 행태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제시했죠. 태국 외교정책연구소가 발표한 공식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 수립 이후 90년간 총 27차례의 주요 외교 노선 변경을 겪었습니다. 이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가장 잦은 변화였다고 해요. 특히 냉전 시기 태국의 외교 문서들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보인 태국의 전략적 선택을 잘 보여주는데 1950년부터 1975년까지 태국은 표면적으로는 확고한 친미 노선을 표방하면서도 1972년 중국과의 비밀 교역 규모가 전체 무역의 15%를 차지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최근 아세안 외교연구소의 분석 자료는 이러한 태국의 외교 패턴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데요. 2022년 기준 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의 군사훈련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세안 국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기록들은 현재 한태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불법 체류자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갈등도 이러한 맥락에서 더 깊이 있게 분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국제관계연구소에서 만난 동남아시아 전문가들은 태국의 이러한 외교 패턴이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미중 갈등 속에서 보이는 태국의 모호한 입장,
그리고 현재 한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들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최근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미국과의 군사 동맹은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태국이 보여온 이중적 외교 행태가 현재 불법 체류 문제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양국 간 협력을 약속하면서도 자국민의 불법 체류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거의 외교 패턴과 유사한데, 지난해 양국 정상회담에서 불법 체류자 문제 해결을 약속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 외교통상부 동남아시아과의 내부 보고서는 이러한 태국의 행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불가피한 전략이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태국의 신뢰도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아세안 내에서도 태국의 이러한 행보는 종종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서울에서 진행 중인 취재 과정에서 만난 여러 전문가들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이 현재의 갈등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과거의 신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갈등이 더해지면서 양국 관계는 더욱 미묘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요. 최근 양국 간 무역 규모가 감소하고 문화 교류마저 줄어드는 현상은 이러한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국의 이중적 외교 전략은 한국 전쟁 참전 과정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자료실에서 발견한 1950년대 태국 외교 문서들은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태국의 한국 전쟁 참전은 표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결정이었어요. 하지만 당시 비공개 강요회의 문서를 살펴보면 태국 정부의 실제 고민이 드러납니다.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경제적 지원 확보가 핵심 의제였고, 참전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하자는 내용이 줄을 이뤘습니다. 1950년 10월 7일, 태국은 육군 한개대대 규모의 지상군을 파병했는데 이는 아시아 국가 중 5번째로 큰 규모였어요. 참전 기간 동안 총 11,786명의 태국군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이 중 129명이 전사했습니다. 현재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당시 전사한 태국군 장병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데, 특히 지난 11일에는 태국 리틀 타이거 부대 소속으로 참전했던 롯 아사나판 씨의 유해가 안장되었어요. 그는 1952년 11월부터 1953년 10월까지 참전했으며 지난해 100세의 나이로 별세하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엔기념공원에는 총 14개국 2,330명의 용사가 잠들게 되었어요. 방콕 소재 태국 국방부 문서보관소의 기록에 따르면 참전 이후 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군사경제 원조를 받았습니다. 1951년부터 1975년까지 약 3억 달러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는 당시 태국 GDP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태국군의 한국전 참전은 양국 관계에 새로운 장을 열었지만 이후 두 나라는 매우 다른 발전 경로를 걸었습니다. 1960년대 초반만 해도 비슷한 경제 수준이었던 양국은 1970년대를 기점으로 큰 격차를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수출 주도형 산업화와 기술 혁신을 통해 빠른 성장을 이룩한 반면 태국은 관광업과 농업 중심의 전통적 산업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양국의 산업 정책 차이였는데요. 한국이 철강, 조선, 전자 등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육성하며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했지만 태국은 미국의 원조에 의존한 채 자체적인 산업 발전 동력을 마련하지 못했죠. 결과적으로 현재 한국의 1인당 GDP는 태국의 5배를 넘어섰고 산업기술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양국 관계의 성격도 변화시켰는데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 동안 태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어요. 특히 197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이 끝난 후 태국은 경제적 실리를 쫓아 공산권 국가들과도 적극적인 교류를 시작했고 이는 당시 한국 정부의 우려를 샀습니다. 이러한 양국의 격차는 2000년대 들어 더욱 극명해졌습니다. 2023년 기준 태국의 해외 인력 송출 통계를 보면 한국행이 전체의 35%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불법 체류자 문제가 심각한데 이는 양국의 경제 격차가 만들어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태국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태국 현지 임금의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최근 중국의 급속한 부상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태국 상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2년 태국의 대중국 교역량은 전체 교역의 43%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1대1로 사업 참여로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핵심 협력국으로 부상했어요. 중국은 태국에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방콕 쿤밍 고속철도 사업에만 14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동부경제회랑 개발에도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는 한국의 대태국 투자액의 10배가 넘는 규모예요. 태국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공세적인 경제 협력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중국은 태국의 불법 체류자 문제나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비교적 관대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반면 한국과의 교역은 놀라운 속도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 15%였던 교역 비중이 2022년에는 8%대로 급락했어요. 이는 한국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반도체와 첨단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중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급속히 편입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안보 분야에서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태국은 2020년부터 중국과의 합동 군사훈련을 연 4회로 확대했으며 최근에는 중국산 무기 도입 비중이 전체 군사장비 도입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요. 특히 과거 한국산 군사장비를 선호하던 태국군이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중국산으로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현상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 동아시아 안보구도 전반에 새로운 위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한국이 K방산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3위 수출국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오랜 우방인 태국의 이러한 선택은 더욱 아쉬움을 남깁니다. 가격 경쟁력만을 따라 신뢰성과 성능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무기를 선택하는 태국의 근시안적 판단이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화적 측면에서 태국의 선택은 더욱 의문을 자아냅니다. 방콕의 문화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면 놀라운 현상이 발견되는데 BTS와 블랙핑크로 대표되는 K-팝은 빌보드와 그래미에서 인정받은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이고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차트를 석권하며 작품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어요. 하지만 태국은 최근 이러한 검증된 한류 콘텐츠 대신 자본력만으로 승부하는 중국의 문화 상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방콕 시내 곳곳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광고판이 중국 연예인들로 대체되고 있어요. 중국은 태국 방송사들의 자국 드라마를 저가에 공급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삼성과 애플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대신 저가 중국 브랜드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퇴보적 결정으로 보입니다. 한류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소프트 파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태국이 단순히 경제적 실리만을 따라 중국 문화에 기울고 있는 현상은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에요. 아세안 경제연구소의 최신 보고서도 이러한 태국의 선택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팽창에만 치중하는 중국식 문화산업이 태국의 문화적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서울 강남의 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방문하며 더욱 실망스러운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는데 태국 문화산업의 퇴보가 실제 데이터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류를 통해 배워온 창의적인 제작 방식과 높은 제작 기준이 중국의 대량 생산식 콘텐츠로 대체되면서 태국의 문화산업 경쟁력은 눈에 띄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곳의 한 제작자는 최근 태국 드라마의 시청률이 5년 전 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충격적인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한국 드라마는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에 매주 23편씩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이렇게 명백한 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이 중국의 저가 콘텐츠를 선택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양자 관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문화적 퇴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만난 문화평론가들은 이러한 현상이 결국 아시아 전체의 문화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러한 태국의 문화적 퇴보 현상은 더 큰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한태 산업협력 현황도 우려스러운 수준인데요. 태국의 신규 산업발전 계획에서 한국과의 협력 사업은 찾아보기 어려워졌고 대신 중국과의 협력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이 제안한 협력 방안들이 모두 보류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통계를 보면 2023년 태국 내 한류 콘텐츠 수출액도 전년 대비 35% 감소했는데 같은 기간 중국 문화 콘텐츠의 태국 시장 점유율은 2배 이상 증가했어요. 관광산업의 회복도 요원해 보입니다. 한국은 글로벌 관광시장에서 K컬처의 영향력 덕분에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태국은 여전히 저가 관광에 의존하며 질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의 태국 방문은 2019년 대비 30% 수준에 그치고 있는 반면 중국인 관광객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태국이 관광산업에서 양적 성장은 이룬 듯 하지만 질적 성장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태국과 한국 간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과 태국은 한태 수교 65주년을 맞이했지만 양국 간의 경제적, 문화적, 외교적 협력은 점차 위축되고 있으며 그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보면 한류는 전 세계적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국에서는 그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만난 태국 공연 기획자는 더 이상 한국 아티스트의 방콕 공연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전하면서 태국 내 한류의 영향력 감소를 실감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K-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가 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최근 중국 문화 콘텐츠의 급성장에 밀리면서 한국 문화의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태국은 현재 중국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이는 한국과의 문화적 교류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태국의 경제적 의존도가 중국에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 아세안국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태국의 경제 지표들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와 함께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태국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65%에 달해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태국의 정치적 경제적 방향이 점점 더 중국에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한태 관계가 더 이상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낮아짐을 시사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한 전문가는 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한태 관계의 실질적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글로벌 경제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굳건히 하며 첨단 기술과 K문화, 그리고 글로벌 산업 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태국은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면서 점차 국제적인 위상과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두 나라 간의 관계가 향후 더욱 소원해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과 태국의 관계가 경제적 실리와 역사적 우정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국제적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양국 관계의 실질적인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취재를 마무리하며 취재 첫날 인천공항에서 목격했던 긴장된 순간들이 다시 떠오릅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불법 체류자 문제를 취재해왔는데 한국의 상황은 충격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광활한 국경선으로 인한 불가피한 한계가 있지만 한국은 지리적 이점이 있음에도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더구나 미국의 불법 체류자는 수십 개국에서 유입되는 반면 한국은 단일 국가에서 이토록 높은 불법 체류율이 나타나는 전례 없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관하는 듯한 태도마저 보이고 있어요. G7 진입을 목전에 둔 대한민국이 이처럼 허술한 출입국 관리로 인해 국격이 실추되고 있는 현실은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불법 체류자 문제에 대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미켈라 PD의 한 달간 현장 취재는 선택이 어떻게 우리의 운명을 바꾸고 그 운명이 다시 미래를 결정짓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